안녕하세요. 과민대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의원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한의원에 왔을 때 어떤 설명을 들으실지, 그리고 또 진료 시간이 바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꼼꼼히 못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중에 참조해 보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내과 질환 중 하나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의 환자가 있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 11%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5%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을 법한 질환이지만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남들한테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증상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 같고 주변에 나를 제외한 아무도 앓고 있지 않은 그런 병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는 거. 그리고 전체 환자 중 절반이 30대 환자분들이고요. 이거는 해외 기준으로 많이 이렇고 우리나라에서는 10대 후반쯤,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고학년 그쯤부터 많이 발병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불완전한 배변가, 그 화장실을 갔다 와도 뭐가 남은 듯한 증상, 내지는 하루 종일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 자체가 변비형이냐 설사형이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뭐 혼합형이다 아니면 분류가 안 되는 타입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남자분들은 설사형이 많은 경향, 여자분들은 변비형이 많은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질환 자체가 설사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변비형도 많지만 설사형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싸우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변비가 더 힘들까요? 설사가 더 힘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 변비가 심해서 힘든 사람이나 설사가 심해서 힘든 사람이나 점수를 내보면은 결국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준은 정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증상에 미치는 영향도 비슷하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증상이 훨씬 악화되는 거를 대부분의 환자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할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라도 직업과 관련된, 학생이라면 학업과 관련된, 직장인이라면은 뭐 회사에서 받는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훨씬 나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갈수록 유병률이 늘어나는 질환으로 손꼽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몸쓰는 일 하는 분들보다는 앉아서 일하는 분들한테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혼합형, 설사형, 변비형, 미분류형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혼합형이고요. 설사랑 변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변비가 있다가 어느 순간 또 계속 설사만 하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는 타입을 혼합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설사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잦은 설사를 갖고 있는, 하지만 설사가 주 증상이 아닐 때도 있어요. 복통이나 소화불량 이런 게 더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변비형 경우는 말 그대로 변비가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만성 변비랑은 다른 게 변비가 있다 없다 하기도 하고 내가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뭐 시험 기간이거나 이럴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적인 경우를 보일 때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분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실금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명, 그러니까 배에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게 주증상인 분들일 때 그런 분들이 설사나 변비는 뚜렷하지 않으면서 특이 증상들만 많을 때 미분류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대장의 S자 결장부, 흥행 결장하부, 직장부가 과민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잠깐 올려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대강 요쯤 있다고 보면은 우리의 배 좌측과 아래쪽 이쪽 부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배를 복진을 하다 보면은
배 좌측 하복부가 더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증상을 호소할 때 배가 아플 때는 주로 왼쪽이 아프다, 가스도 왼쪽이 더 많이 찬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건 이 질환이 이쪽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뭐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민성 대장염도 틀린 말이고 과민성 대장병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증후군으로 항상 끝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증후들을 모은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한 덩어리처럼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그게 한 개의 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증상 타입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즉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별로 없는 병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들은 보통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배가 안 좋아야 진단이 쉽게 나오는데요. 복통, 불편감, 팽만감, 요 세 가지가 핵심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 습관의 변화, 우울, 예민,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빈뇨, 이런 부수적인 증상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이거는 다 부수적인 증상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증상은 복통, 불편감, 팽만감, 가스 차는 느낌, 그런 게 핵심 증상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핵심 증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적어놨죠. 정서와 관련된 증상들.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일부 있다고 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이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면서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생명에 해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기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감정이 요즘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빈뇨,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대장과 관련된 증상들만 나타날 것 같지만 소변 자주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하면은 같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를 의심하지 않더라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원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연구가 돼서 어떤 병인지 밝혀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의심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심해진다 하는 것들은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 적지 않은 이만큼 적어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게 있지만 제 진료 경험상 보면은 이 6가지 타입이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 기능 저하, 두 번째는 무술 제한 식단, 세 번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상 반응, 그 뒤로는 장내세균 문제, 염증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장에 뭐 염증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질환명이 바뀌게 되지만 실제로 뭐 검사상의 미비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염증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검사상 정상이지만 기능 저하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배에 가스도 채우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치료에 앞서 이런 원인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찾아놓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증상 얘기만 듣고 뭐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하나 더 나가서 진짜로 염증 반응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에 가까운 상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검사를 한다거나 뭐 장내 세균도 유산균을 일단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균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유익균이 뭐가 부족하고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유해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검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대장의 흡수율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자율신경계나 스트레스 반응도 검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막연히 그런가 보다 아니면 이걸로 의심되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보자가 아니라
원인들 이것 중에 뭐 사람에 따라 6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2-3가지가 잡히는데요.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걸렸다 그러면은 받는 치료들은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받는데 약을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병원 저 병원 간다고 해서 약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약 이름은 바뀌어도 사실상 그 약들이 하는 내용은 갖고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사제나 진경제, 장운동 촉진제, 완하제, 완화제, 진통제, 항우울제, 항생제 거의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많이 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설사를 먹게 해주는 그런 약이고, 진경제는 아시다시피 장에 떨림을 막아주는 부들부들 떠는 경련을 막아주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진경제를 쓰게 되면은 장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변비, 설사 양쪽에 다 쓸 수 있고 보통을 잡으려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장운동 촉진제는 장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뭐 가스가 찬다거나 변비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께 쓰는 약이고요. 완하제는 화가 아니라 합니다. 완하제는 설사를 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대변이 배출되게끔 도와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마그네슘 뭐 이렇게 써있는 약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는 보통이 심할 경우 직접적으로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는 우울하지 말라고 쓰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한데,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항우울제를 쓰는 거는 얘가 갖는 효과 중 하나가 대변 활동을 조금 천천히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안정되게 하게 해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 타입일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이 쓰는데 항우울제를 살짝 써서 그렇게 장 관리하는데 도움 주는 방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장내 세균총 이상이 잡혔거나 아니면 뭐 유해균이 의심될 때 이럴 때 한 번씩 쓰기는 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항생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약들이 존재하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약이 대부분 일단은 들어요. 물론 이걸 먹어도 안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먹으면 듣기는 하는데, 문제는 먹을 때만 듣는 약이고 마치 진통제처럼 그냥 증상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병은 계속 진행이 되게끔 냅두는 약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아직 치료제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플랜 한의원의 치료 목표, 그 다음에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연구한 논문은 아니지만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꽤 저명한 논문이고요. 한약으로 한 달 정도 치료하면 유효율이 92%가 넘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았다는 아니더라도 약을 먹고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2%가 넘고 6개월 내 재발률도 15%좀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약 치료율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총 환자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효과를 보인 거니까 좀 증상이 심한 편이신 분들은 이것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치료 목표를 완치, 무조건 100% 다 고쳐서 다시는 탈이 나지 않는 강인한 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음식 관리,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나게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만 잠깐씩 안 좋고 나머지 날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약의 유통기한이 1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잘 지켜주신다면 평생 반영구적으로 크게 트러블 없이 관리되게끔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동안 속이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복용하는 동안이나 그다음에 다 먹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어지간해서는 큰 탈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 목표는 환자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증상의 정도나 아니면 앓으신 기간, 그 다음에 뭐 가족력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을 목표로 치료할지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한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수준으로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 목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짧게 치료되는 분들은 거의 2주, 3주 정도 치료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증상이 가벼웠던 분들은 한 달 이내로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조금 심했거나 아니면은 10년 이상 되고 아주 오래된 분들은 치료 기간을 연 단위로 잡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테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는 3개월 치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든 분들도 꽤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가벼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약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케어하면서 굳이 한의원까지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아주 심한 분들은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요 3개월 내외 기간에 치료될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치료되는 과정도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놨는데, 예쁘라고 꼬불꼬불 그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될 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시기에 확 좋아진다고 해서 뭐 방심하고 식생활 관리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할 필요도 없고, 나빠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치료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집어 던질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유가, 치료를 안 하고 둬도 원래 좋을 때 있고 원래 나쁠 때 있는 게 컨디션 따라서 증상이 리듬을 좀 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낫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리듬을 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과정을 마지막 단계도 치료되는 단계니까 거의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식단관리 및 생활관리 적응기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긴 시간 고생하고 고민이 많은 분들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장으로 고민이 많은 삶을 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쳐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는 아프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럴 때마다 계속 집중되는 치료를 반복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여러모로 낭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병이 저절로 좋아질지를 몸으로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식단이나 생활관리를 이렇게 딱 표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이대로 다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맞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먹는 것도 누구는 감을 먹으면 배가 더 아픈데 누구는 감을 하루에 2개씩 먹어야 꼭 속이 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음식이나 생활관리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부분을 서로 저희도 같이 찾는 걸 도와드리고 본인도 직접 찾아주시고, 그런데 찾기 위해서 기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았고 나빴고를 찾으려면 기록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식단표를 작성하면서 같이 그걸 보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 2가지만 잘 배워가도 평생 써먹을 좋은 거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병원약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식단 생활 관리를 하고 치료도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몸이 좋아질 텐데, 그 단계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끊지 못하고 있던 약들을 하나씩 끊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증상이 나아지니까 약을 더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병원약을 줄이는 단계를 거쳐서 점점 줄여서 병원약을 다 띄면,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엄격한 식단 관리, 제한된 식단을 다시 넓혀나가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맛없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는 재미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음식을 먹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체중이셨던 분이라면 식사량도 이맘때부터 다시 증가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중도 정상을 찾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먹던 음식들도 한 번씩 먹어보고, 생활 패턴도 한 번씩 흔들어 보면서 얼마나 장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테스트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약도 필요 없으니까 점점 줄여서 끊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완성 단계, 괜찮은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1단계에서 배웠던 식단 관리 및 생활 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합의학 치료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는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요. 뭐 그런 거죠. 한의학이나 뭐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생활습관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가리지 말고 모두 의학적 범주에서 검증을 해서 쓸모가 있으면 쓰고 필요가 없으면 안 쓰는, 그래서 너의 기원이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면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합의학 치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암 치료에 활용되던 방법을 같은 난치성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 일단 핵심은 그래도 한약으로 들어가요. 증상 경감에는 80% 정도 한약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당장 복부 불편감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해소하는 데에는 얘가 8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만 드시면 모든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이 약을 주진 않겠지만, 이걸 드시면 80%는 저절로 아무것도 안 지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게끔 약을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로 보면은 그 비중이 조금 떨어져요. 65% 정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이 꼭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 불편감 해소와 배변 습관 교정에서 이제 흔히 배변 잘 하고 속 편하게 소화 잘 되고 하면은 그게 한약이 해줄 일을 다 해줬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무려 30%, 조금 과장되게 적긴 했지만 30%를 차지하는 게 운동과 수면인데, 운동보다 수면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걷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정도는 다 걷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비중은 훨씬 작게 잡히고, 수면은 중요해요.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여기에 더불어서 먹는 시간도 똑같이 맞춰주면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장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쉴지를 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음식이 계속 들어오고 같은 패턴으로 계속 씌워주면은 우리 장은 생활 리듬을 만들게 되고, 그럼 장 기준에서 이때 배변을 하면 되겠다 하는 정확한 시간을 찾아내요.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배변 시간을. 그럼 그 시간 외에는 배변을 잘 안 하게 되고, 거꾸로 그 시간에는 꼭 배변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요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잘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식습관, 이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식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낫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식습관을 안 지켜주면은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맞는 식습관이 다 달라서 그거를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임상 영양사분을 모셔서 환자분과 항상 1대1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매주 먹은 음식들을 쭉 갖다 놓고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같이 찾아가면서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식단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덧붙여서 음식을 가려 먹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골고루 먹어야 좋은데 그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넘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식단을 통해서 조금 교정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다른 영양제나 유산균이나 막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갖고 교정해 나가면서 같이 치료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몸 회복력 자체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한 달이면 나을 거를 두세 달 끌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손 같은데 빈 것도 잘 안 낫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거는 특히나 음식을 자유롭게 못 먹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뭐 부족한 영양소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네랄 같은 게 보충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잘 채워놔야 우리가 마음도 안정이 잘 되고 회복력도 빨라져서 치료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